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과의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경기에서 당한 패배는 앞서 거뒀던 공식 경기 5연승이 과장된 결과 거품이었다라는 시선과 평가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패배로 지금까지 5경기에 쌓아 올려왔던 성과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비단 한국 팬들만의 반응이 아니라 영국 현지에서도 같은 분위기입니다. 깊이 있는 분석으로 유명한 영국 공영방송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는 전 브라이튼 감독이자 토트넘이 만약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결별할 경우 유력한 새 감독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그레이엄 포터 전 첼시 감독이 출연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토트넘에서 뛰기도 했었고 또 셀틱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지도를 받기도 했던 전직 골키퍼 조 하트,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오랜 경험을 가진 풀백 출신 패널 스티븐 워녹 등이 이번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에 출연해서 토트넘이 왜 후반전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무너졌고 또 후반전에 급격하게 경기력이 떨어졌는지를 분석한 내용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가 현재 토트넘의 상황을 진단한 논평 내용까지 영국 현지의 유력 매체 반응을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치 오브 더 데이의 진행자가 질문합니다. 브라이튼이 후반전에 선수 교체를 단행했고 이를 통해 경기 강도가 높아졌다. 사실 전반전에 토트넘이 좋았던 플레이, 또 전방 압박과 빠르고 유연한 공격 전개와 또 득점 상황에서 솔란케의 역할, 메디슨의 침투, 존슨의 결정력, 좋은 장면들도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무색하게 했던 후반전 경기의 변화는 선수 교체를 통한 브라이튼의 대응이었던 것입니다. 스티븐 워녹은 카디올루를 빼고 에스투피런을 투입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토트넘은 전반전을 2대0으로 마쳤고 경기를 잘하고 있었고 자신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숨을 잠시 고르고 다시 경기력을 끌어올려 우위를 점하려고 했을 것이다. 별다른 대응 없이 하던 대로 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나왔던 반면 브라이튼은 에스투피런을 투입하는 하나의 전술적인 결정만으로 경기를 바꿨던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투피런 한 명만 들어왔는데 어떻게 브라이튼의 경기력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그레이엄 포터 전 감독은 에스투피런의 효과에 대해서 이 투입이 토트넘의 전반전 좋았던 피지컬 플레이에 대응할 수 있는 피지컬을 브라이튼이 갖추게 된 요인이었다고 얘기했어요. 즉 왼쪽 측면에서 역동적이고 힘있고 또 빠르게 흡격할 수 있는 에스투피런의 존재감이 팀의 전체적인 피지컬 레벨을 끌어올렸다는 것이죠. 실제로 오른발잡이였던 카디올로가 왼쪽에 뛸 때보다 또 왼발잡이로서 직접 다이렉트하게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에스투피런이 들어가면서 왼발로 몇 번 좋은 패스를 공격진에 투입을 했고 또 이를 통해서 왼쪽 사이드 공격을 에스투피런이 할 수 있게 되면서 왼쪽 측면 공격수였던 미토마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됐다. 본래 카디올루가 오른발잡이다 보니까 안으로 들어와서 인버티드 풀백처럼 공격을 전개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정발 풀백이 들어오면서 미토마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고 또 이를 통해서 브라이튼이 토트넘의 수비 뒷선을 위협할 수 있게 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에스투피런의 투입이 전반적으로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경기 장면을 통해서는 스티븐 워녹이 바로 이 에스투피런의 효과가 어떻게 미토마를 살렸는지를 소개하고 동시에 그 과정에서 토트넘의 압박이 느슨해졌던 점을 함께 지적합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솔란키가 브라이튼의 골키퍼를 압박하고 있지만 그 압박이 전반전처럼 아주 강도 높지가 않았고 그 1차 압박 뒤를 따라오는 2선 공격수들의 압박이 조금 느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이튼이 전반전보다는 편안하게 후방 빌드업을 전개했습니다.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물론 압박이 있긴 했는데 그 압박이 아주 강력하게 빠르게 오지 않았어요. 2대0으로 리드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힘을 아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브라이튼은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공을 이동시키면서 빌드업 코스를 만들더니 왼쪽 사이드에 넓게 벌려있던 에스투피런에게 한 번에 찔러주면서 상대 진영, 토트넘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워녹은 브라이튼 선수들이 데니 웰백이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인터뷰했던 것처럼 싸울 준비를 하고 나섰다. 미토마는 실제로 경기 내내 훌륭한 활약을 펼쳤는데 토트넘이 전반전에 잘했던 내용을 후반전에는 브라이튼이 보여줬다. 미드필드 지역에서부터 분위기를 바꿨고 그렇게 바뀐 분위기가 경기장 전체의 분위기를 바꿨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드린 이 에스투피런의 투입 하나로서 미토마가 살아났고 또 상대는 압박이 느슨해졌고 그 과정 속에서 공격 전 지역까지 좋은 에너지가 전달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스투피런이 사이드에서 공을 잡았을 때 바로
안쪽 배후 공간으로 침투하는 미토마에게 쭉 패스를 찔러줍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발 풀백이 들어오면서 또 본인 스스로 솔로 플레이로 토트넘의 측면 수비를 괴롭힐 수 있는 선수 에스투피냰이 들어오면서 미토마가 더 살아난 것인데요. 여기서 미토마가 빠르게 사이드를 타고들면서 올린 크로스 패스, 그대로 골문으로 올린 크로스 패스를 반더벤과 우도기가 나란히 빠뜨렸고, 그러면서 오른쪽 공격수인 민테가 이 공을 받아서 슈팅하면서 추격골을 넣게 되는데, 이 장면에서 원혹은 토트넘이 전반전에 그랬던 것처럼 반응하지 못했다. 공이 이리저리 전진될 때 반응, 압박, 대응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느슨해져 있었다는 것인데요. 반면에 브라이튼은 후방에서 빌드업이 편안해졌고, 또 골이 나오면서 자신감도 올라가졌고, 에너지 레벨도 올라갔고, 특히 미토마가 말씀드린 그 안쪽으로 들어왔던 포토 감독의 지적처럼 전방 압박의 코스도 더 다양해졌어요. 왼쪽 사이드에 에스투피냰이 확실하게 토트넘의 선수 한 명을 잡아주고, 또 토트넘의 포로가 올라오지 못하게 묶어주면서 미토마가 안쪽으로 들어가서 압박을 하면서도 측면과 자신의 뒷공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압박을 할 때 또 미토마가 실제로 토트넘이 공격해 나올 때 그 공을 끊어내면서 뒤로 내준 공이 또 바로 연속된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미토마에게 다시 이어지거든요. 미토마를 중심으로 압박도 되고 연계도 되고 원투 패스도 되고 미토마가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이 장면은 미토마의 슈팅을 비카리오 골키퍼가 선방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또 하나의 기가 막힌 직선적인 공격이 바로 득점으로 이어진 과정인데요. 왼쪽 센터백으로 뛴 이고르 줄리우 선수가 공을 끌고 전진하죠. 전진할 때 토트넘은 전반전처럼 전방 압박을 역시 하지 않습니다. 솔랑키만이 조금 전방 압박을 해줬는데, 말씀드린 대로 두 센터백이 넓게 벌려 서 있다 보니까 솔랑키가 두 명의 센터백을 다 압박할 수가 없잖아요. 이때 존슨이나 클루서스키가 함께 올라와서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 이고르가 올라오는 것을 그냥 보고 있습니다. 굳이 이고르를 압박할 필요 없다, 우리가 리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이고르가 하프라인 앞까지 올라온 이후 에스투피냰 쪽으로 전진 패스를 줬고, 에스투피냰은 이 공을 받자마자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미토마에게 패스를 했고, 미토마는 수비 두 명 사이에서 빠르게 공을 컨트롤하면서 중앙으로 덮고 들어가더니, 압박이 들어와서 공을 빼앗으려는 그 순간 중앙 전방으로 치고 들어가는 루터에게 패스를 했고, 루터도 이 공을 받고 본인에게 압박이 오기 직전에 빠른 타이밍의 슈팅을 가져가면서 득점까지 된 거예요. 센터백부터 풀백, 이선 공격수, 그리고 공격 미드필드까지 패스가 연결되는 과정에서 토트넘의 압박이 다 늦었던 겁니다. 압박 타이밍이 늦었던 거예요. 결국에는 토트넘의 전반전만큼 압박을 잘 못했기 때문에 경기를 잃게 된 것이다. 이렇게 순식간에 2대2가 된 것인데요. 토트넘의 압박이 허술해졌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브라이튼이 골키퍼부터 센터백이 이제 빌드업을 편안하게 후방에서 진행을 할 때, 솔랑키는 전반전과 다름없이 굉장히 높은 곳까지 열심히 뛰어 올라가요. 그런데 솔랑키 뒤에 있는 2선 공격수들 그리고 3선 미드필드들이 함께 안 따라 올라오니까 이 압박이 쉽게 통과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사이드에 펠트만에게 공을 전개했을 때 바로 전진 지역 웰백 쪽으로 한 번에 공을 찔러 넣게 되는데, 그렇게 찔러 넣게 됐던 이유도 공간이 중앙 공간에 뻥 비어 있다. 왜냐? 압박이 촘촘하지 않으니까 그 사이를 찔러 넣을 틈이 잘 보이는 것이죠. 게다가 그 틈이 열렸을 때 로메로도 웰백을 본인이 막아야 하는데 타이트하게 붙어주지 않았고 경합에서 빠뜨리게 됐습니다. 오히려 이제 웰백을 마치 전반전에 솔랑키를 토트넘이 활용했던 것처럼 내려와서 연계해주고 뿌려주고 운반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면서 토트넘이 잘했던 플레이를 브라이튼이 후반전에 잘하게 되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심지어 전방 압박까지도 브라이튼이 후반전에는 토트넘이 좋았던 모습들을 그대로 재현을 했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웰백이 공을 확보하고 미토마에게 이제 패스를 넘겨줬을 때 미토마가 슈팅 기회까지 가져갔는데, 여기서 슈팅 타이밍이 조금 늦어지면서 결국 토트넘의 수비가 성공하긴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한 타이밍만 늦었더라도 이르게 미토마의 슈팅이 골로 연결될 수 있었던, 쉽게 통과됐던, 쉽게 압박에 허물어졌던 대표적인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 장면 스로잉 공격이었는데, 스티븐 원혹은 이 장면은 토트넘 수비가 순수하게 제안과도 같았다라는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스로잉이 들어왔을 때 루터가 우도기를 등진 채 공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협력 수비까지 들어와서 두세 명의 토트넘 선수가 루터를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돌아서서 바이라인 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 패스를 올릴 때까지 저지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거기 그 비등비등한 경합 상황이 됐을 때 슬라이딩 크로스를 올리는 것도 빠뜨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도 데니 웰백의 뒤에 로메로도 있었고 토트넘 수비가 두 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 시선 뒤에 있던 웰백이 순간적으로 앞으로 등장하면서 헤더 슈팅을 가져갈 때, 즉 수비의 시선 밖에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싹 나타나면서
헤더 슈팅이나 논소 슈팅을 할 때 토트넘 수비가 이 인지력 부족과 주의력 부족과 경계심 부족으로 위기를 많이 자초했던 장면들이 이전에도 많이 있었는데, 이 순간은 2대2로 팽팽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했던 그 순간에 허무하게 웰백을 프리하게 빠뜨리면서 실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점은 전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열망과 정신력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다만 축구 경기에서 정신력이라는 것은 체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함께 떨어지는 요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토트넘이 전반전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강렬하게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압박 강도가 후반전에는 당연히 유지되기 어려운 게 아니냐고 진행자가 질문을 하는데요. 조 하트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브라이튼과의 경기는 그런 체력적인 요인보다는 정신력의 문제, 정신적으로 너무 방심했고 느슨해졌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전반전이 너무 쉬웠다고 선수들이 생각하면서 5단 기어에 있다가 1단 기어로 내렸다가 다시 그 기어를 올리는 것은 어렵다. 경기의 긴장감과 팽팽함과 강도가 높이 있다가 느슨해진 것을 다시 끌어올리면은 경기 시작 때보다 더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특히 그 시점에서 상대가 완전히 기세가 올랐다라면 갑자기 다시 그 정도의 에너지 레벨과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경기 도중에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전반전이 좋았던 것이 이전 5경기에 좋았던 것과 연속이 되면서 우리가 또 편하게 이기겠구나, 마음이 편해졌던 것, 안일해졌던 것이 후반전 경기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주목됐던 것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를 마치고 나서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굉장히 선수를 탓하는 듯한 멘트를 많이 했던 것이 또 하나 화제가 됐던 부분이고, 또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진행자가 역시 감독 출신으로서 최근까지도 프리미어리그 팀의 감독을 맡았던 그레이엄 포터에게 질문을 합니다.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인 후 경기 직후의 방송 인터뷰가 감독으로서는 얼마나 힘든 일이냐고 물어보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정신적으로 힘들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인데요. 경기가 끝나고 너무나 빠르게 경기 소감 이야기해야 하니까 한편으로는 또 감독으로서 이런 인터뷰를 통해서 선수들에게나 팬들에게나 모두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또 감정을 통제하면서 노력도 해야 될 것 같다. 머리도 써야 되고 마음도 써야 되고 힘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포터 감독도 맞다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그런 점, 경기를 지고 났을 때 바로 해야 하는 인터뷰는 모든 감독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또 하나의 요소라고 얘기하는데요. 미디어에 나가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경계합니다. 내가 이 인터뷰 코멘트로 인해 우리 팀이 이미 졌는데, 타격을 입었는데 거기에 더 큰 구멍을 만드는 게 아닌지,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하는 게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감정이 날아다니고 또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말을 잘못하면 불필요한 신문의 헤드라인을 만들게 되고, 그런 것들은 선수들에게도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경험이 점점 감독으로서 쌓이게 되면 항상 적절한 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고, 그걸 잘 능숙하게 대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날 수 있고 사람이 누구나 이제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화를 내는 게 필요할 때도 있고, 또 선수들에게 쓴소리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다만 그것을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리더로서, 감독으로서 자신의 팀을 버스 밑으로 던져버려서는 안 된다. 선수들이 이미 져서 낙담하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더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물론 화를 내고 싶기도 하고 선수들을 다그치고 싶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선수들을 공개 비판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동시에 선수들을 지지해줘야 하고 그런 마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선수들을 비판하는 위치에 있는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또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게다가 그 요인은 결국에는 서포터들에 대한 감정도 어루만져야 하기 때문에 무작정 선수들을 보호만 할 수 없다라는 요인을 내포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수들도 책임지고 팬들도 책임진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 모두가 흡족하게 다음을 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터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참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이번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했던 인터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흡족하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5번이나 이겼는데 한 번 역전패를 당한 거 가지고 너무 과하게 비판하는 게 아니냐는 시선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냉철하고 차분한 분석으로 유명한 디 애슬레틱의 잭 핏브룩 토트넘 담당 기자 역시 지금 영국 현지에서 토트넘을 바라보는 시선, 5연승 이후 이번 역전패가 얼마나 큰 타격이 됐는지를 표현한 내용에서 환상, 신기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약 토트넘이 하프타임에 승리를 거둘 것이 확실해 보였던 것처럼 브라이튼과의 경기를 결국 승리해냈다면 2018년 이후 처음으로 공식 경기 6연승을 달성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냈다면 사람들은 올 시즌 초반에 불안한 출발을 보였던 토트넘을 엔지 포스테코글루가 결국에는 반전시켜냈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죠. 하지만 후반전에 이렇게 무너지고 경기를 내주면서 이제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2주간의 국가대표 소집 휴식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당한 패배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명백한 발전에 상당한 부분, 좋아졌다고 얘기한 부분이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견고해졌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번 브라이튼과의 경기에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면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발전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 5연승 과정의 개선이 진짜 개선이 된 건지 아니면 환상이었을 뿐인지 거품이었을 뿐인지를 묻게 됐다는 거예요. 즉 이 경기의 한 번의 패배가 문제가 아니라 패배한 방식이 문제라는 것이죠. 토트넘은 마침내 견고한 상대하기 어려운 팀처럼 보였는데 다시 이렇게 된 거니까요. NG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본질적으로 수비적으로 취약한 팀인지에 대한 의문을 다시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브라이튼과의 경기 패배는 전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선수들이 방심하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이번 시즌 토트넘이 개선된 것, 전술적으로 나아진 것이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휴식기를 맞이하게 됐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실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선 웨스트햄과의 경기를 치를 때까지 불가능하죠. 즉 토트넘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는 브라이튼전이 우연한 사고이자 선수들의 방심이었을 뿐 우리는 전술적으로 팀적으로 개선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해진 겁니다.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2골 차로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를 당한 기록이 10경기로 가장 많은 굴욕적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뒷심 부족이라는 약점, 결국 토트넘은 무너진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가 이번 경기에 다시금 소환된 것인데요. 이 문제를 과연 토트넘이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웨스트햄과의 경기에는 부상을 털고 돌아와서 그 선봉장에 설지도 관심이 모여집니다. 10월 A매치 휴식기간 동안 중요한 경기가 있죠.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3차 예선의 3, 4차전 경기, 우리와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직접 겨룰 강력한 상대 요르단과 원정 경기 10월 10일 목요일 밤 11시에 킥오프하고 이라크와의 홈 경기 10월 15일 화요일 저녁 8시에 킥오프합니다. 요르단전은 암만 국제경기장에서 열리고 온라인과 모바일로는 쿠팡 플레이 그리고 TV 채널로는 MBC에서 생중계를 하고요. 이라크와의 경기 역시 온라인과 모바일은 쿠팡 플레이 또 TV 채널로는 KBS에서 중계하는데 한준TV에서 이 경기 모두 전문가 패널과 함께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10월 A매치 이후 아주 중요한 경기들을 앞두고 있는 토트넘이죠.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험대가 될 10월 19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 웨스트햄과의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털고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최신 소식도 한준TV에서 빠르게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지는 10월 25일 새벽 4시 알크마르와 유로파리그 3차전 경기, 10월 27일 밤 11시 크리스탈 팰리스와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 그리고 10월 31일 새벽 5시 15분 맨체스터 시티와의 카라바오컵 16강전 경기 등 아주 중요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우승을 꿈꾸는 여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들 한준TV의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준TV가 다양한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니까요. 꼭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